안녕하세요. 비버비버 10화입니다. 벌써 이제 12월도 다 갔죠. 이제 좀 있으면 2026년인데 거리의 캐럴도 이제 곧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작년 2024년 이맘때쯤에는 잊을 수 없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고요.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는데 이 1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오늘은 영화 서울의 봄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알려드려야 될 지점은 일단 저희 셋 다 절대 정치적인 입장은 전혀 없고요. 사건을 기반으로 팩트만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저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시거나 조금 이런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게 좀 보이신다고 하시면 조금 부드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에 그 2024년 12월 3일 그때 혹시 뭐 하고 계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연말이지 않습니까? 한 잔. 한 잔. 아는 동생하고 한잔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호프집이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호프집이었고 아마 아실 겁니다. 예, 먹태를 주는 집인데 거기가. 거기요. 거기가 유독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아는 장소이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더 연말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시죠? 좀 약간 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동생하고 먹고 있는데 누가 저기 컴퓨터에 뮤트 버튼 누른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이상하다. 노래는 들리는데 사람들 말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계엄이라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말투도 딱 기억납니다.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넌 농담을 하려면 만우절날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진짜요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봤더니 뭐 진짜라는 거예요.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안 믿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이 빠뜩 깨서 마셨던 술이 다 리셋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국회의장이 이제 땅땅땅 할 때까지 TV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진짜 뭐 그냥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약간 뉴스 속보 형태로 뭐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담화를 하는 것처럼 뭐 발표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좀 화면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방송국이 진짜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화인가? 정말 이게 내가 사는데 계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저도 똑같이 TV 보고 있었는데 그 담화를 들을 때 뭐 어쨌든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뭐 어쨌든 뭐 야당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얘기를 하면서 계엄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 이 이유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돼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쟁이 났나? 아니면 뭐 간첩 같은 사람들이 뭔가 엄청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를 국민들한테는 너무 무서워할까봐 알리진 않고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 정세가 썩 개성 안 좋았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일이 난 줄 알고 북한과 관련된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친구들 단톡방이 너무 불타고 있었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직업군인들이 몇 명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이 또 헬기에 관련된 또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들을 좀 속속들이 들으면서 좀 달달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기분?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공포가 좀 있었어요. 이거 왜냐면 저는 아예 뭐 이런 계엄이든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저희 세대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막 극악무도한 계엄이 일어나면 막 군인들이 사람들을 패고 막 잡아가고 직결 심판하고 막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려나? 24년도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유튜브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였죠. 라이브 방송을 막 키고 담을 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보고 있었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대통령도 새로 선출이 됐고 이제 그 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
접길 받았습니다. 지금은 들어가 계시죠. 네. 서울의 봄도 뭐 비슷한 계열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시죠. 서울의 봄이란 영화 자체는 일단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1000만을 달성한 영화입니다. 요즘 시국에 우리나라 영화가 1000만을 달성하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일단 간략하게 줄거리를 우리 이번에는 NK님이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그 요 사건이 계엄 쿠데타, 군사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죠. 이제 총에 맞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인물들이 둘이 죽고 주요 용의자 한 명이 체포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중추에 뭐 넘버 1, 2, 3를 달리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계엄이 선포가 됐고요. 그래서 계엄 사령관이 요것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중 전두광으로 나온 인물이 권력을 획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태신이라는 인물이 이런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게 서울의 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줄거리는 이렇고요. 뭐 다들 워낙 실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약간 각색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영화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전두광으로 나오는 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태신 수경사령관은 원래 장태환 그 장군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그때도 한번 좀 이제 뭐 어떤 의도로 이제 뭐 역할에 대한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광화문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전차에서 이제 그 이태신 장군 역할인 정우성 씨가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렇게 그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영화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한 허구들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고, 행주대교 교정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뭐 치열하게 싸우다가 뚫리지만 실제로는 뭐 초병들이 정말 위세에 눌려가지고 저항을 거의 못하고 그냥 길을 내어주고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뭐 그 제4공하고 5공하고 이런 데 보면은 드라마에. 예,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약간의 극적인 어떤 그런 그 임팩트를 위해 가지고 좀 많이 감독이 각색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픽션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 보면 국방부 장관이 잠옷만 입고 막 도망가잖아요. 어디 그 대사관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서 막 급격하게 찾잖아요. 노재현 국방장관. 미국한테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벙커에서 발견이 됐죠. 근데 그건 실화라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우스꽝스럽게 표현돼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네, 정말 그랬어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호랑 소령, 그러니까 극중 오진호 배우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멋있게 마지막까지 특전사령관하고 저항을 하다가 돌아가시죠. 그것도 실화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영화적인 픽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화여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때도 워낙 잘 나갔던 영화고 유명했던 영화지만 작년에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1979년에 이제 12.12 사태랑 2024년에 12월 3일 좀 묘하게 좀 겹쳐 보이는 지점들이 많았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까, 아니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으니까 이 영화는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고독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이 이렇게나 고독하다? 영화 내적으로도 그런데 영화 이후로도 대부분의 거기 작중에 나왔던 정의롭게 행동하셨던 분들이 말년에 좋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야산에서 발견되신 분도 있고요. 뭐 아까 말했던 이태신 역을 뭐 원래 모티브가 되셨던 장태환 수경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뭐 술을 드시다가 이제 금방 저기 하시고 아들도
중간에 이제 야산에서 발견이 또 되죠. 이땐 참 야산에서 사람이 많이 발견됐어요. 규모하게도. 네네. 그리고 뭐 아까 김호랑 소령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호랑 소령 아내분이 눈이 안 보이시나 그렇습니다. 근데 투철하게 이거를 이겨내시려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고독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면은 되게 고분분투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화하고 어찌된 일이야 그러는데 도대체 내 아군이 누군가.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 되고 핸드폰이 되는데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우리가 뭐 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누구 하나가 배신했다고 하면 저 배신자와 결탁한 자가 누군지 알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통신이나 소통이 조금 더 원활치 않을 때잖아요. 더 느릴 때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심지가 굳으면 저렇게 자기중심을 가져가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 군상에 대한 그 욕망을 너무나 잘 좀 표현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두광 이하 그 어떻게 보면 하나회의 세력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절대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대선에 가까운 이제 대항군이라고 하는 그 이태신 사령관을 비롯한 뭐 참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저지하기 위한 선의 얼굴, 각각의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너무나 잘 살린 영화여서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사실 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어떤 몰입도나 이런 거를 배우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아, 권력이 뭔데 저렇게까지 할까? 지키는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도 둘 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전두광 집에서 하나회 조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군인들을 다 불러놓고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뭐 너네 돈 없어서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육사 간 거 아니냐?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근데 너네 위로 올라가서 지금 빨리 진급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같이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 갑종 장교들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질서 다시 새롭게 세워보자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 다합을 다지잖아요. 그게 사실 사조직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군대에서 하나회라는 조직이 가졌던. 근데 그게 이번 계엄에도 사실 군대 안에 사조직이라고 봐야죠. 그 충암고 뭐 라인이니 뭐니 하면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그 1979년하고 2024년은 사실 약 45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이 이 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권력욕, 욕심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979년에 그때는 성공을 했잖아요. 계엄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성공을 해서 전두환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명예를 잃고 지금 들어가 계시죠. 그때는 성공했고 지금은 실패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래서 역사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를 모두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계엄에 준하는 계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쿠데타는 일단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국민적인 정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태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명령권자로서 명령을 내렸던 대통령의 밑에 있는 군인들, 지휘관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급 지휘관들 밑에 있는 장교들은 사실 민주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는 게 군인의 미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명령을 불복할 수는 없으니까 명령을 지키긴 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자체가 좀 계엄을 좀 어떻게 보면은 늦추지 않았나, 그 계엄이 실패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거기에 어떤 그 저희가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좀 막으면서 아무 일도 없이 계엄이 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일 자체는 시민의 승리라고 좀 되게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로 TV를 보다가 뛰쳐나가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때 막 다 국회로 몰려가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12.3 계엄이 조기에 좀 종식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희는 79년도하고 똑같은 일을 또 겪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서울의 봄을 또 빼놓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가 2023년에 개봉을 했는데 11월쯤에 했습니다. 11월 좀 넘어서. 근데 딱 2년 아니 1년 뒤네요. 그죠? 네. 지금이 25년, 24년 12월 3일이었으니까요. 진짜 공교롭게도. 네. 거의 딱 1년 만에 영화 개봉 1년 만인데 사실 이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 어떤 그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봐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쪽은 약간 의사나 투사, 열사 이런 영화들이 좀 과도하게 과한 느낌이 좀 있고 영화적 연출보다는 정극 같은 느낌을 좀 강하게 주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시대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그런 노력 자체는 좋은데 현대화된 해석을 하려는 그런 파트보다는 좀 더 사실 전달과 어떤 좀 더 좀 어떤 마음의 그런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두근거리는 그 열사의 마음을 느껴보자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들이 많았다면 서울에 보면 솔직히는 연출적인 엔터테인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두광 집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도 뭐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농 같은 걸 던지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뭐 그리고 이태신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두광이 바꿔 그랬는데 이제 막 이러거든요. 뭐 이런 장면들 약간 뭐 웃기지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영화적 위트라고 할 수 있는 파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그거에 힘입어서 이 영화를 봤던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계엄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거였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아까 시민도 얘기했지만 전 군인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영화 안 봤으면 잘 몰랐을 수도 있었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군 복무를 하긴 했지만 진짜 직업으로 군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으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서울에 보면 좀 그걸 이태신 장군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도 좀 반영이 많이 됐다는 거를 뒤늦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일반적인 작전이 아니고 시민의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적극적인 무력 충돌을 안 한다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에 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적어도 이게 거부했고 태엽이 아니었다는 걸 인증하려면 뭔가 CCTV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됐을 것 같다. 뭐 이런 증언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우리 시민 계모 그리고 뭐 군인 정신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구나 하는 느낌을 만들었고 그게 좀 주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럼 저는 난이도로만 따지면 솔직히 저는 79년에 있었던 그 쿠데타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그때는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있는 상태였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군 내부에서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태신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태환 장군님 같은 분들이 막아섰고 장태환 장군뿐만 아니라 그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뭐 해병대라든지 막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군의 원수잖아요. 그렇죠. 통수권자잖아요.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도 아니죠. 그냥 계엄을 일으켜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니까 굳이 난이도로 따지자면 저는 이번 계엄이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같이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어쨌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좋으나 싫으나. 근데 이것도 분명히 뭐 부당한 명령이었으나 어쨌든 위에서 오더는 내려온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군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가? 개인의 가치 판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전시라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군 지휘권자가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에 대한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당한 명령이면은.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이 계엄 터지고 나서도 몇 번 이제 뉴스 취재나 이런 데 단독에 이제 군에 대한 어떤 다큐를 다루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군인이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뭐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명령을 부당하게 내리고 더군다나 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그거는 사실 군인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충분히 판단한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계엄은 군인들이 막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런 위법한 명령을 내린 거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대라는 건 되게 특수한 조직이잖아요. 어떤 지휘 체계를 통해서 쫙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휘권자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전시 상황에서 이 지휘권자가 뭔가 좀 부족했든지 능력이 없든지 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치 판단을 따로 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거부하고 이러면 사실은 군대가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복종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했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물론 가긴 했지만 되게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저는 과거사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대사가 워낙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당한 명령이라기보다는 명백히 위법인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파트인데 아마 이전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왜냐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군인들이 특히 요직에 계신 군인분들, 장성분들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서로의 몸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에 가까운 방향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좀 들죠. 저는 그래서 물론 되게 재밌게 서울의 봄은 쿠데타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 영화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약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인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권자가 우리나라 원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장치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발레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이. 국회가 빠르게 계엄을 저지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막 투표도 여러 번 했다가 가결이 됐네 부결이 됐네 했다가 막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법 안의 테두리에서 다 잘 정해놓은 거를 철저히 이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주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 삼권 분립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라는 어떤 독재 체제에서의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권위주의라는 어떤 독재 체제에서의 민주주의와는 반하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삼권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12.3 그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맞다. 분명히 국회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을 부결을 시켰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이 수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용을 하게끔 하고 군인들이 그때부터 대통령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국민의 군대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 손에 총을 쥐어줬는데 그 총으로 국민을 향해 쏘라고 하는 거를 들을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군인들은 없죠,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위로가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어떤 삼권 분립을 가장한 게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역사적 사건을 겪어오면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지 입법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만약에 제청을 해서 가결을 시키면 언제든 대통령을 바꿀 수 있고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장일 뿐이지 사법권에 대해서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이 사건 자체는 상실감이 컸지만 사후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의 진행은 조금 위로를 받았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실 전두광도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시스템에 따른 적법 절차를 밟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하죠. 전두광 그 집에서 하나회가 모이는 집회장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쿠데타야 그러는데 이제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못 받아오죠. 근데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닌가 싶은데 뭐 되게 독특한 나라가 있어요. 인도예요. 인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쿠데타 얘기가 나오면. 왜냐면 오늘 전 모르는 얘기라 궁금하다. 거기가 이제 독립되면서 신생 독립국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파키스탄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군부 정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독립을 했다 보니까 군부가 휘어잡은 곳이고 그리고 인도 하면 뭔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 쉽지 않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단 한 번의 쿠데타 없이 민주주의를 유지한 독특한 국가예요. 초대 대통령이 주변국들이 신생독립국들이 다 쿠데타 막 하고 군부 정권이 수립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경계를 해서 어떤 문민 통제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나 언어나 막 카스트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각 출신 성분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민족적으로도 다 뿔뿔이 흩어났대요. 사실 저희 하나의 얘기도 했는데 하나에도 약간 그 11기 육사에 6사 11기죠. 또 특정 지역의 친구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뭐 민족적이나 지리적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의 힘이라는 게 국가가 아닐까 싶고 그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국가의 어떤 일들, 부정적인 위헌적인 일들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나서고 뭐 촛불을 들든 혹은 뭐 응원봉을 들든 하는 행위 자체도 뭐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민주주의라는 게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탄핵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상권 분립 뭐 그리고 입법부에서 탄핵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탄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거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잘 짜여진 프로세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상 선출직은 잘못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 모를 이런 견제기구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정말 잘 작동이 됐다. 빠른 시일 안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진보니 보수니 막 이런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잘 작동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탄핵 투표 때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여당들도 투표에 참여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외신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거도 잘 치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지금 다시 일상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리뷰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평점해야죠. 평점해야죠. 마지막 한마디씩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맨날 하는 거 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좀 평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한 4점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상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훌륭했던 것 같고 다만 그 5점 만점에 5점을 못 드린 이유는 뭐였냐면은 약간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사건 중심보다는 약간의 어떤 상황 중심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서 그런 거에서의 약간의 아쉬움? 그런 것만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만점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4.0입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왜 더 점수가 못 올라갔냐? 사실은 지금까지 이 쿠데타 사건을 다뤘던 여러 가지 드라마든 영화든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이걸 구성하는 어떤 연출적인 기법 같은 거는 좀 달랐을지 몰라도 굉장히 특별한 새로운 요소가 있지는 않았던 영화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사실을 기반한 영화이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적인 기법 같은 것도 굉장히 몰입이 잘 되게 하는. 저 마지막에 그 군가 나올 때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왜 흑백 사진 마지막에 기념사진 찍는데 그 사람 하나하나 비춰주면서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퇴임했는지가 나오잖아요. 다 한 잔씩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냥 자기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챙겨줬구나 진짜 전두환이. 당신 혁명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그 점수를 드릴 때 계속 봐도 좋은가, 다시 틀어놔도 볼 건가. 그러니까 약간 옥시엔 감성이 있는 거죠. 저는 3점 드리겠습니다. 초회차에 볼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 꼭 봐야 돼라는 라인업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역사의 사실이기도 하고 뛰어난 영화인 건 사실이나 물론 이런 영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영화 콘텐츠 자체로서는 조금 무겁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뭐 납득이 가는 평점을. 이 점점 이게 하다 보니까 평점도 쌓이니까 재밌네요. 나중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평점을 모아놓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덜 평점이 나올 만한 영화를 한번 리뷰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나중에 영화 월드컵 같은 것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라이트하고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영화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버 녹화 다들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안녕하기 전에 저희가 혹시나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잘못 자극을 했을 수도 있어서 또 그런 분들은 또 용서를 좀 바라겠고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